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또 한 번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중국을 다시 한번 때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 관세 관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번영할 차례라면서 세금을 줄이고 부채를 갚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미국의 관세율은 2.4%이나 인도는 60%, 베트남은 70%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외국산 자동차의 미국의 관세율은 2.5%인데 유럽연합은 10% 이상을 부과하고 또 20%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에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일본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토요타는 미국에 100만 대의 해외 생산 자동차를 파는데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는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이미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열어놓고 있으며 미국 투자를 추가할 예정이라 어느 정도 피해가 줄어들 예정인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최대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36,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니케이 지수 급락의 1차 요인으로 미국 경기 우려에 대한 공포감을 꼽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이달부터 수입차의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최대 13조엔 하나로 약 126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명목 국내 총생산의 2% 남짓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본은행도 울상입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그러나 미국 관세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각 국가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을 냉각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세계 무역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공장 활동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7월에 다음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조차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 최대 8,025억엔 하나로 약 8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도 아랑곳않고 반도체 지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무모한 투자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미 라피더스에 9,200억엔 약 9조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2027년까지 이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하는 것을 목표이지만 아직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나노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자금은 총 5조엔 약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추가로 출자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다 합치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18조 원에 달합니다. 양산에 필요한 나머지 32조 원 이상 자금은 민간에서 끌어와야 하나 현재까지 민간 투자는 720억 원에 그칩니다.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 외부에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라피더스의 목표만 보면 2027년이면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서는 것인데요. 그러나 라피더스가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인데다 반도체 수주, 위탁 생산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대만 TSMC 독주 체제로 시장 지분을 차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70%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와 AI 사업에 총 10조엔 약 100조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피더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 4조엔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없으니 정부 돈으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무토요지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는 무엇이든 반도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된다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 세계에 공헌할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존에 실패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실패하는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과 라피더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기준으로는 2나노는커녕 7나노조차 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국보다 떨어지는 기술력인데요. 사실상 반도체는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의 돈이 녹고 있다는 의미가 딱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최신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 맞지 않게 라피더스의 경영진은 모두 70대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및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설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초미세 공정 개발 양산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라피더스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최근 엄청난 세금을 쏟은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대실패할 것 같은 3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최첨단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내건 라피더스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대 비즈니스는 이 같은 라피더스의 계획의 불안 요인으로 고령의 경영진을 꼽았습니다. 히가시테로 라피더스 회장과 코이케 준요시 최고 경영자 모두 70대로 라피더스 경영진에 복귀하기 전까지 반도체 현업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습니다. 매체는 기술 혁신이 빠른 반도체 업계에서 70대 콤비가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해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긴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가 지적한 라피더스의 또 다른 리스크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부재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단 2곳에 불과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모두 2025년 중 2나노 양산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양산을 위해선 안정적 수율 관리 등이 필수인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기술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파운드리 협력이 오래된 TSMC와 삼성전자조차 초미세 공정 생산성 한계 극복은 최대 난관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TSMC도 2나노부터 반도체 미세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 오러라운드를 적용할 예정인데 라피더스는 기존 핀팻뿐 아니라 게이트 오러라운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특히 최근 TSMC의 독주로 인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힘든 상황에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일본 신생기업이 2나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체는 일본 반도체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경제안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산업이 정관계의 이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인지 TSMC마저 일본 공장의 장비반 입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공장의 수주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한 공장에서 제조 장치의 반입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선단 공정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TSMC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 12나노부터 16나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치 반입은 2026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22나노부터 28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시설 확대를 예정한 미국 인텔도 발주를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라피더스의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은 2027년까지는 양산을 개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가운데 일본 민간연구소 전망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50년 뒤엔 전 세계 1인당 GDP 기준 일본이 45위가 될 것이라는 일본 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중위권 국가로 추락할 거라는 일종의 자아 비판까지 나온 것입니다. 연구소는 일본이 2075년에는 세계 중위권 국가로 후퇴할 것이라면서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고용 관행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로 정보 서비스와 금융,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나 일본은 이러한 산업 기반이 약해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헛발질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힌 라인을 탈취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가 한국 자회사 라인플러스 떼어내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이버와의 지분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며 논란을 봉합했지만 라인야후가 조용해진 틈을 타 탈 네이버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과연 라인야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총무성은 당시 라인야후가 주요 주주인 네이버의 시스템 업무를 위탁하면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대목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보유 중인 네이버에 이를 매각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보안사고 관련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두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인야후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라인플러스를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즉 라인플러스와의 관계 단절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겁니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의 기술 개발을 담당해온 회사인데요. 라인플러스는 사실상 한국 인력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인플러스를 배제하고도 과연 일본의 처참한 기술력으로 라인을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AI나 보안 같은 차세대 프로젝트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이 아니라 기술 담당인 라인플러스를 떼어낸다면 일본인들은 아마 50년 뒤에도 지금의 라인 그대로 메신저 기능만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라인야후는 지난해 사내이사를 새로 구성하면서 유일한 네이버 측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를 이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듯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 이사를 축출한 데 이어 라인플러스의 기술 위탁 관계도 단절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은 네이버가 기술적, 조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강조하고자 네이버의 인증 기반에 남은 일부 직원의 정보 삭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회사 직원 정보 삭제는 2026년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갈등의 핵심인 자본관계 재검토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로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갖고 있는데요. 자본관계 재검토를 통해 소프트뱅크 지분이 1%만 많아져도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논의한다며 사태를 봉합했는데 라인야후가 이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절대 팔지 않겠다며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 의지를 못 박았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사내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단기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라인을 끝까지 팔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배당금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년 동안 일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로부터 배당금으로만 약 1조 5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가 한동안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낸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라인야후 지배기업인 A홀딩스로부터 배당금 8,368억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네이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 5,444억 원의 해당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에서 받은 배당금을 바탕으로 요긴하게 썼습니다. 지난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금 일부인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라인야후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라도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매각을 늦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고는 있지만 최근 라인야후는 버티는 네이버로부터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와 무역수지 개선 등을 약속하며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협상을 요청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 다수가 줄 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것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케빈 애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동맹이라서 미국과 먼저 협상할 기회를 준다는 뉘앙스가 읽히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신속하게 줄이려면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를 우선해서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미국과 조선업 및 LNG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본과 EU 등 경쟁국들의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국난이라고 칭하며 전 국민에 현금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5만엔, 한화 약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침울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인데요. 냉정하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놓고 일본 반도체 지원금을 저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지원금이 들어간 상황인데 지원금까지 관세 대상이 되면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일본 반도체는 관세 대상이며 즉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라피더스에 최대 8,025억엔 약 7조 9,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아랑곳않고 반도체 지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위해 수십조를 쏟아붓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라피더스는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인데다 반도체 수주, 위탁 생산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가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대만 TSMC 독주 체제로 시장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피더스가 끼어들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와 AI 사업에 총 98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조차 라피더스를 앞세운 반도체 국산화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품목에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관세가 붙고 지원금에도 관세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만일 이게 현실이 된다면 더구나 최근 시제품 발표까지 앞둔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암담한 일본인데 반도체 협력을 진행 중인 TSMC마저 사고를 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 TSMC가 미국 제재를 피해 중국 화웨이에 몰래 반도체를 공급한 혐의로 최대 10억 달러, 약 1조 4,7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가 TSMC에 주문해 제조한 인공지능 칩이 화웨이 고성능 AI 칩 어센드 910B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소프고는 미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화웨이의 대리 설계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회사입니다. 소프고는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과 관련된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화웨이를 위해 반도체 설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칩은 고성능 연산에 활용하는 AI 가속기용 핵심 부품으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1월 소프고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TSMC는 소프고와 한 거래가 화웨이를 위한 우회 경로인 줄 몰랐다며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해당 설계가 복잡하고 고성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프고가 단독 설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TSMC가 제조한 칩의 규모는 수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벌금 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법상 위반 거래 규모의 2배까지 벌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미국 하드디스크 제조업체 시게이트가 화웨이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해 3억 달러의 벌금을 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TSMC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TSMC마저 일본 공장의 장비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부하를 코앞에 뒀다고 자평하던 일본 반도체는 또다시 침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니온게이자이는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한 공장에서 제조 장치의 반입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 12나노부터 16나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치 반입은 2026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22나노부터 28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시설 확대를 예정한 미국 인텔도 발주를 늦추고 있다. 라피더스는 최첨단 2나노 반도체의 양산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은 2027년까지는 양산을 개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가 세금을 수조 원 쓰고도 망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런 국제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국민들이 열리는지도 모르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회는 현재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인데도 기업 구매가 700만 장 정도에 불과하고 개인 구매는 바닥을 치고 있어 흥행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예매권 판매율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약 806만 장으로 애초 목표였던 1,400만 장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적자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체 어떤 대회가 이 모양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 일본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일본의 최대 수출 제품인 자동차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적용 예외를 요구해온 일본이 자국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를 면하기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의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25% 정도로 여겨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일본이 면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형세이다. 지금보다 세율이 10배로 뛰는 셈이다. 일본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는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해 관세 폭탄을 맞는다면 일본 경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970년의 오사카 엑스포와 달리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흥행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이며 오사카에서는 1970년 이후 55년 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통신은 엑스포 예매권의 판매가 지난 5일 기준으로 약 806만 장으로 애초 목표였던 1,400만 장의 60%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장권은 엑스포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적자 엑스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 목표의 80%인 1,840만 장 이상만 팔리면 단순 계산으로 흑자가 가능하지만 이보다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적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조사에서 엑스포 관람 의향을 보인 응답자 비율이 전국 평균 34.9%에 그쳐 주최 측이 목표인 5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소셜미디어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사의 채널을 통해 최근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한 432명 중 71.8%인 310명은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122명에 그쳤습니다. 흥행 여부를 떠나 준비 진척 상황 등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엑스포를 위해 건설한 전시장 건설비도 애초 1250억엔에서 2350억엔으로 약 1.9배나 급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직도 중장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시관은 내장 공사가 개막대에 맞추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님들을 불러놓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을 판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상징인 목조 건축물 그랜드링입니다. 지름 615m, 둘레 약 2km의 거대한 원형 안에 각국의 전시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중에 건물 외부 방파제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심지어 참가국이 직접 비용을 내서 해외관을 짓겠다고 한 47개국 중 지난 10일 현재 건설 완료 증명을 취득한 나라는 한국, 호주, 필리핀 등 8개국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이던 지난 2018년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와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재현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6년 후인 1970년에 오사카 국제박람회를 열면서 성공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애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1년 상당 부분 무관중 방식으로 열리는 등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오사카 엑스포도 일본 내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적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랴부랴 할인권을 내놓고 간편 예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대규모 적자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일본의 벚꽃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과 크게 달라지면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회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미래에는 몇몇 지역에서 벚꽃이 만개하지 못하거나 아예 개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봄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왔던 벚꽃 특수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에서 벚꽃 경제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막대합니다. 미야모토 가스히로 간사이 대학 명예교수는 올해 벚꽃 축제의 경제 효과가 1조 3,878억엔 약 13조 6,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중 방일 외국인의 경제 효과는 2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벚꽃 축제가 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오이타현 스쿠미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벚꽃 축제 시기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이곳은 분홍빛이 선명한 가와즈 벚꽃을 바다와 산 경치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데다가 한 발 앞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벚꽃 관광 명소로 유명했지만 개화가 3주 정도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당초 축제 예정 기간은 2월 8일부터 이달 2일까지였지만 3월 3일에야 만개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만개한 벚꽃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가와즈마치에서는 벚꽃 개화가 2주 늦어지면서 벚꽃 축제가 9일 연장됐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개화가 늦어지면 기대했던 경제 효과도 누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와즈마치의 올해 방문객 목표는 80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54만 명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꽃 전문가들은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 규슈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벚꽃이 개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도호쿠 지방의 벚꽃 개화 시기가 현재보다 2-3주 빨라지는 등 벚꽃 전선 또한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최근 일본 관련 여행사들은 꽃놀이 투어 당일부터 15영업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 왕벚나무를 대체할 다른 품종을 보급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벚꽃이 개화하지 않는 이유는 벚꽃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에 나무가 노출돼 꽃을 피우기 위해 눈을 뜨는 휴면타파가 중요한데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무가 잠에서 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 달러에 도전할 첫 번째 주요 통화로 기대를 모았던 엔화와 일본 경제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경제 전문지 포추는 일본은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와 자국 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국제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지 포추는 일본 엔화가 한때 엔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달러 중심의 세계 통화체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널리 퍼졌지만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내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 구상은 결국 무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잘나가던 시절 일본 재무성 관리들은 엔화 국제화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국내 산업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과 은행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엄격한 제한을 받았고 외국인의 엔화 매입도 제약했던 것입니다. 결국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일본 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융시장 규제를 보다 일찍 해제했다면 달러에 실질적으로 도전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개막이 코앞인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2조 원을 퍼붓고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일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